과거에 EQ 막 이랬던 기억 나시죠? EQ가 뭐죠? 감정지수. 그죠? 우리 인간은 감정이 다른 여타의 포유류에 비해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언어로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요 어릴 때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제가 1.9kg로 태어났고요. 8개월이 조금 못되게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요. 저를 딱 낳아놨는데 사람의 몰골이 아니더래요. 이 허벅지 다리가 우리 아버지의 두 번째 손가락 굵기만 하더래요. 이렇게. 예, 그래서 병원에서는 얘가 나가면 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보니까요. 눈이 동그래갖고 쌍꺼풀이 싹 쪄갖고요. 아글아글 울더래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얘는 나가면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나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격 되게 좋아요, 제가요. 웬만해서 화내는 일도 없고요. 웬만해서 기분 나쁜 일도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이해가 잘 되고 그러거든요. 전 떨어진 것도 잘 먹고요. 물건 살 때도요. 절대로 까다롭지 않아요, 저는요. 그런데 어릴 때는요. 말도 못했대요, 제가. 밤 9시만 되면 운대요. 아그라그 쓰고 운대요. 목에 핏대가 나게 운대요. 그래서 밤새 운대요. 아침까지. 매일 2돌까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요. 업고 주무셨대요. 내려놓으면 울어가지고. 그리고 제가요. 너무 안 먹어갖고요. 주변에서요. 어머 얘는 뭐를 먹고 연명을 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진짜 안 믿기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먹는 게 6가지였대요. 밥, 미역국, 김, 김치, 생선, 과일. 제가 계란 후라이를요 6학년 때 처음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때 먹으니까. 근데 어릴 땐 주면요 다 토했어요. 비위가 상해가지고요 다 토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등심 있잖아요. 이렇게 구워 먹는 거 대학교 가서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즐겨 먹어요. 굉장히 편식이 심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더 잘 키우려는 마음에 5대 영양소를 골고루 해서 나한테 주려고 했다면 뱉지 말고 너 꽉 물고 있어 뭐 이런 엄마들 많거든요. 입에 넣어주고 꿀떡 뭐 이러는 엄마들 많거든요. 심지어는 동네에서 나랑 놀지 말라고 그랬대요. 쟤 어디 아픈 애 같다 이렇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누가 그러면 얘요 달리기 되게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아버지는 얘요 나름 똑똑해요 한글도 되게 일찍 깨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 이렇게 쥐어박으면서 야 너 안 먹으니까 이런 소리 듣잖아 이러질 않으셨어요. 아마 그랬다면 지금 성격이 많이 녹아났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감정 발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감정 발달은 어떤 거냐면요. 무슨 상황이 생기면 인간은 그거에 맞게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그 감정을 제대로 느껴야 돼요. 제대로. 그리고 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나아가서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서가 잘 발달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짜증나! 그냥 이 말을 다 해요. 이래도 짜증나고 상사한테 혼나도 짜증나고 엄마한테 잔소리 들어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짜증나라고 표현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감정 중에는 기분이 나쁜 것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고 또는 속상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세분화시키지 않고 무조건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이러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죠? 퍼먹. 이렇게 감정을 처리하고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불안은 불안으로 느껴야 돼요. 슬프면 슬픔으로 느껴야 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느껴야 돼요. 그런데 배가 고파도 화를 내고 슬퍼도 화를 내고 화난다고 계속 먹고 이거는 감정 발달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여보 나는 명절이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야 그래서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리? 뭐 이렇게밖에 얘기 더 해주겠습니까?
감정 발달이 안 된 사람은 여기에 제대로 얘기를 못 해줍니다. 그래, 당신이 좀 스트레스 받는 나도 알고는 있어. 근데 상황이 내가 어떻게 개입을 하면 더 나빠지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그러네. 이래도 되거든요. 요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시끄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감정 발달은요. 후천적인 거예요. 절대 선천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의 발달은 평생 동안 거듭되어 줄 수 있어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다 훌쩍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교류가 원만하지 않고 뭔가 결핍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아직도 마음 아파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아직도 그러한 결핍감과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저한테 조언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은혜 씨. 저는 가부장적인 부모님과 살고 있어서 엄마 아빠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제가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면 말대꾸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장녀다 보니까 동생들보다는 저한테 더 냉정하시고 더 차가운 면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엄마 아빠한테 살갑게 굴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거리감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은혜 씨의 부모님이 지금 50대 아주 가부장적이고 자식에게 뭔가 져주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부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요. 상처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더 많이 이해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게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불편하고 싫은 감정을 좋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은혜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본인의 싫은 표현을 할 때 먼저 밑에 뭔가를 한 번 더 까셔야 돼요.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시절에도 저 열심히 키워주신 거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거에 너무 언짢아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좋게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키웠다라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언짢아지는 거죠. 인간은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되고 하나의 개체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합니다, 부모한테. 그리고 싫은 소리를 할 때 좋게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알았어, 그렇게 하마,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합니다. 나중에 보면 표현 안 한 것만 못한 일이 생겨요. 무슨 솔직한 얘기를 했다고 보면 나중에 울고불고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말을 안 하면 여러분들 압력솥에 밥을 줄 때 압력을 조금씩 빼야지만 나중에 밥이 잘 되잖아요. 그죠? 압력이 안 빠지면 뻥 하고 터집니다. 그런 것처럼 불편한 감정들은 적절히 빼서 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사랑을 전제로 맺어진 가족 간에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부모님의 반응, 부모님의 답, 관계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대신 좋게 하세요. 절대로 악을 지르거나 소리 지르지 말고 격분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러려면 거울을 보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혼자 방 안에서 중얼중얼 근데요 제가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응? 어쩌면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갈등을 겪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일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신 엄마 아빠께 사실은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두 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 잘되라고 했던 표현 중에는 어린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상처가 됐던 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랬다라는 거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후천적으로 발달돼야 되는 정서 발달이 만약에 좀 미숙하고 잘 안 됐다는 느낌이 들 때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서가 잘 발달되면 타인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주제를 바꿔볼게요. 우리는 죽어라고 취직 준비를 하는데 맨날 취업 어렵다는 기사밖에 없어요. 학위를 받아도 뭐 어디서 어서 옵쇼를 안 해요. 그리고 취직을 했는데 정말 죽도록 일해야 되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누구는 무슨 쇼핑몰을 해서 대박을 냈다 이러는데 연봉을 오를 생각을 안 해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마음 한편에서는 좌절과 절망이 많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많은 젊은이들이요. 공격성을 길러야 합니다. 공격성? 오, 선생님이 무슨 웬 공격성? 이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근데 도널드 윈너컷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도널드 윈너컷이 공격성, 영어로 말하면 aggression이라고 합니다. 이 aggression은 나한테 주어진 옛것을 허물고 나만의 새로운 삶,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동력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야,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막 그 얘기를 듣고 우와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는요. 좀 맹랑한 애였어요. 맹랑한 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3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바람소리가 쌩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방으로 갔어요. 안방으로. 똑똑 두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이 야 너 왜 그러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너 왜? 들어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자리에 앉아서 제가요 아버지 중학생도 됐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제가 혼자 살아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인생은 제 거거든요. 제가 알아서 살게. 얼마나 맹랑해요,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할 말이 없죠. 그래라고 하니까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서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공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주어진 삶 그것을 허물고 여러분만의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요 누가 지나갈 때 콱 쳤어요. 그러면 아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는 누가 야 너 이따위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뭐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회사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면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누구랑 주먹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에서 오는 자극을 향해서 더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공격성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성이 적당히 발달이 돼야지만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쫄지 않는 힘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공격성이 잘 발달이 안 되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내면을 잘 봐보세요. 작은 소리에도 내가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는지 조금만 소리에도 손톱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지나치게 위축되고 쫄진 않는지 이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한솔아 아까 너 상처받았지? 너가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너에게 그렇게 말한 애가 꼭 너보다 잘난 건 아니야. 그리고 걔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야. 그리고 거울 보기 연습하세요. 야, 너 지난번에 이렇게 말하니까 나 기분 나빴다, 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격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좀 하세요, 운동. 저희 아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목욕을 시키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퍼렇게 멍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 여기 왜 이렇게, 왜 그러니?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 반에 심모라고 하는 애가 나를 매일 때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엄마, 걔는 이유도 없이 그냥 때려, 나를. 너는 뭐 하는데? 걔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걔를 뻥 하면 걔 날아가. 걔 되게 조그맣거든. 근데 우리는 등치가 좀 크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식이 맞아갖고 온다니까 엄청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 같으면 걔 누구야? 당장 가자. 저도 사실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마음을 누르고 야, 근데 걔가 너를 부당하게 때리는 건 그거는 안 되잖아. 부당하게 때릴 때는 너를 방어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래서 내가 너 한 번만 더 때리면 선생님한테 잃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매일 딱 한 번만 때리고 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딱 한 번만 때리고 쏘리 그러고 간대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 나 여기 때릴 때는 너무 아파. 그래서 걔가 올 때는 부들부들 떨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 힘이 다는 아닌데 일단 배에다 힘을 넣고 머리카락을 한번 날려라. 야, 죽는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그렇게 심한 말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번 연습을 시켰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해보겠대요. 근데 며칠, 한 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멍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때려줬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 엄마가 하란 방법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란 방법은 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걔가요 책상에 앉아있길래요 제가 가갖고요 그냥 꽉 누르면서 야, 나 좀 업어주라 이랬대요. 근데 우리 아이가 체격이 좋으니까 걔가 꽉 눌리더래요. 그래서 오 이러더래요. 그래서 다음에 업어줘. 그리고 이제 왔더니 걔가 다음에 자기한테 옆으로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나름 우리 아들도 방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쿠, 안 되겠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남자애들 저 좀 무서워했거든요. 때려준 건 아니고 저 되게 조그맸는데요. 좀 웃기는 애였어요. 맹랑한 애였어요, 저는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쉬는 시간에 창문에 이렇게 있으면 바바리 아저씨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쫙 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수업에 너무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요. 근데 애들이 저보고 야, 반장 네가 가서 어떻게 해결 좀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나갔더니 저를 딱 보더니 학생! 그러더니 이렇게 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네, 예쁘지도 않은 걸 뭘. 그랬더니 그 아저씨 다시는 안 나타났어요. 제가 약간 좀 그런 애였거든요. 저는 맹랑했는데 우리 아들은 안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운동을 시켰어요. 운동을 시키는데 생활체육부터 먼저 시켰어요. 스트레칭 뭐 이런 거 있죠. 얘가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요. 5년을 이제 운동을 주 한 3회 정도 해요. 그랬더니 완전히 지금은 짐승남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1m 78에 몸무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몸무게 공개는 안 하는데요. 등치가 막 이래요. 그래갖고 막 뭐 이두박근 막 이래요. 근데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심신이 발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만 비대해지고 외국어만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몸이 발달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정상적인 공격성 뭐 이런 게 잘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단단하지 않은데 무슨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운동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체육관을 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집에서라도 하세요. 맨손 체조라도 좀 하시고 몸 스트레칭도 하시고 적당히 걷는 걸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찔려요. 제가 운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속으로 여러분들 아유, 그러는 선생님이랑 운동 좀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50이 다 된 아줌마고 여러분들은 훨씬 저보다 밝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게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죠.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내가 쓸모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인한테도 내가 좀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고, 예. 직장에서도 바쁘다 하지만 우리 계속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왠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쉬었어. 하루 쉬고 다음날 직장에 딱 출근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가 전날 쉬었다는 거를 몰라. 그러면은 사실은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데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자기 효능감을 충족시켜드리고 뭐 약도 쓰고 치료를 해가지고 이 자기 효능감 떨어지는 분들을 효능감 있게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됐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축인 자기 조절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분이 나는 내 인생에 만족을 못하겠다. 나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다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입고 계신 옷이 다 명품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명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냥 제가 봐도 알겠어요. 그냥 다 비싼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이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막 고급 차키 있잖아요. 막 BM 어쩌고 벤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키를 막 제 앞에서 의자에다가 막 집어 던져요. 샤넬백을 막 집어 던져요. 그러면서 원장님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머릿속에서 계속 저게 정말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 두고 나가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이분은 유능한 건 알지만 사실은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조금 뭐랄까 좀 자유로운 영혼? 집시처럼 좀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셨어요. 인생은 내가 유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두 번째 축은 이 자기 조절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핸들링 되고 있는가 이것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이 상당히 좀 작은 것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선배 중에 돈만 모으면 무조건 자동차만 바꾸는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형, 아니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왜 모든 재산을 다 차에다가 집어넣냐 하니까 이 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준아, 자동차는 악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자동차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회사 가서는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고 고객들 비위 맞추고 또 집에 와가지고는 아내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뭐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조절감, 내 인생이 내 맘대로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오로지 출퇴근할 때 올림픽대로에서 밟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차선은 그냥 평범한 차선이 아니죠. 이게 내 자존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차선 끼어 들어오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자존감이 지금 딱 밟히는 느낌이니까. 그리고 자존감의 세 번째 축은 읽어볼까요? 자기 안정감. 자기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인생이 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재난을 당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무슨 폭력을 당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그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도 너무 안타까워요. 눈앞에는 제가 있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세요. 저 문 열고 누가 들어올 것 같다고. 아무리 안전한 환경이 주어져도 계속 마음에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불안해하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인 게 뭐냐면 자존감 문제에 대해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혹시 채연님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을 갔어요. 저를 모르고 동양인도 별로 없는. 근데 그곳에서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약간 불안함과 아,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겠구나.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갑자기 밀려오는 무서움도 있었고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아마 많은 한국에 계신 여성분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남자들은 사실 거의 몰라요. 전혀 못 느낍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왜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가 빌라 많은 동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치안이 안 좋은 동네도 아니었어요. 괜찮은 동네였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이제 야근 끝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켜 주려고 제가 나중 나간다는 얘기 안 하고 마중을 나간 거예요. 저 맨날 걸어오는 골목길이 있거든요. 그 골목길로 아내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는 척을 하려고 이제 다가갔죠. 다가가는데 아내가 계속 나랑 눈을 안 마주쳐요. 계속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른 데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다가 이제 거의 지나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은 씨 하고 이렇게 불렀더니 아내가 너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 신랑인데 자기 신랑이 지나가는데도 왜 저렇게 놀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 몸무게가 한 90kg 정도 나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좀 짧았어요. 그래서 무슨 동네 건달이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제발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라 하고 하는데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니까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밤길을 걷는 게 혼자 걷는 게 저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여자 친구들끼리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전화를 한 통 안 해주면은 그게 그렇게 서운한 겁니다. 왜? 나의 자기 안정감을 챙겨주지 않은 거니까. 남자들은 반대죠. 사실 남자들끼리는 술 먹고 있는데 여자친구 전화하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놔주고 싶어서 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존감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자존감 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또 갖는 계층이 한 20대, 한 30대 분들이 많으세요. 유민상님은 30대 후반이라고. 예, 39. 39.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손호영 씨 같은 경우는 30대 38입니다. 아, 그러세요?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30대신데 네. 한 20대와 30대 그때가 이제 인생에서 한 어떤 시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한테는 20대는 그냥 늘 일만 했던 20대고 30대도 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좀 그렇죠. 사춘기가 온 것처럼 방황을 많이 했던 30대입니다. 그렇죠. 예. 20대와 30대는요 참 묘해요. 참 묘한 시기인 게 인생의 여름 같은 시기거든요. 만약에 20대 여름에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덥죠. 덥고 힘들고 비도 막 엄청나게 와요. 20대 때는 그런 시기예요. 뭔가 해야 될 게 잔뜩이에요. 그런데 아직 여름이야. 그래서 과일 뭐 맺어진 건 없어. 그냥 근면성실하게 초록 색깔로 그냥 살아가는 게 20대, 30대거든요. 이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행복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또 한 축, 뭐가 충족이 돼야 돼요? 또 사랑이 또 충족이 돼야 돼요. 20대, 30대가 돼서 비로소 인생의 사춘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도 열심히 하고 싶고 사랑도 열심히 하고 싶고 방향이 둘로 나뉘면서 자존감 문제도 찾아오게 됩니다. 원미연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상대방을 먼저 이해를 하는 폭이 좀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결혼을 하면은 네. 사랑받기만을 원하거든요. 네. 일단은 남자가 나한테 사랑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같이 살다 보면 상대적으로 네. 그 무게감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해를 하면서 사랑이 더 늘어나지 이해를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점만 보기 시작하면 사랑이 좀 식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 때문에 예.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지가 예,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이 사람과 내가 교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소통을 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이분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분한테 다가가서 저기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있어야 네? 전초전이 좀 있어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친구는 이제 대학에 막 들어왔는데 가가지고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이건 범죄죠. 대학 생활은 어떤지 물어도 봐야 되고. 맛있는 것도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밥은 먹었니? 물어봐야 되고. 또 집이 어디니? 해가지고 뭔가 공통점을 좀 만들어내야죠. 그런데 이 사람하고 막 소통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막 지지도 해주고 막 연락도 자주 해주고 막 그래 챙겨줘요. 그런데 다음날 다른 후배한테 또 갔어. 그래갖고 또 이 친구한테도 막 소통을 잘해줘. 그래갖고 막 지지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막 그래. 그리고 다음날 냈어. 그럼 또 다른 후배한테 가가지고 집이 어디니? 주말에 뭐하니? 이런 형이 있어. 그럼 이 형은 사랑을 잘하는 걸까요? 뭘까요? 생각만 해도 화나죠. 이 사람은 소통은 잘하지만 소통의 달인이긴 하지만 결코 사랑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 사랑에는 소통 능력이 필요하지만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 신뢰입니다.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뭐만큼은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답이 막 나왔죠? 그렇죠. 강아지를 막 사랑하는데 강아지가 막 내 레포트를 막 다 찢어놨어. 그러면 강아지하고 막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아지가 나랑 싸웠다고 다른 집 가서 자고 오고 막 그러진 않죠. 그래서 사랑에 필요한 능력은 소통과 신뢰 능력인데 바탕이 되는 게 뭐냐?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있어야 자기 스스로를 사랑스럽다고 여기거든요. 마음에 드는 후배가 들어왔는데 다가가서 말을 걸려면 적어도 내가 그래도 사랑스럽다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내가 말을 걸어봤자 나를 별로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고백을 해봤자 차일 거야. 괜히 저 사람한테 피해만 주는 걸 거야 생각해서 소통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유민상님께서 사랑하고 가장 관련돼서 좀 마음 아팠던 얘기, 본인 얘기 말고 본인 얘기 아니어도 좋으니까 가장 좀 마음 아팠던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랑에 관해서 네네. 아팠던 얘기요. 네. 남의 얘기를 그렇죠. 본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본인 얘기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보다는 막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니라 본 것 같다라는 들은 것 같고 네. 그렇게 사랑 자체가 이렇게 예쁜 것만은 아니다. 네.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그렇죠.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그 일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아니면 사춘기 때 뭐 이성도 만나지만 또 그걸 막 억압하면서 참으면서 다 생각하는 게 사랑하면 뭔가 행복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죠.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사랑을 시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쉽게 내주질 못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뭔가 부족한 것이 들킬까 봐.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고맙다고 하면서도 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나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평상시엔 잘 지내다가 연애만 시작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나는 사랑스럽지 않은데 얘가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분명히 얘가 나를 떠나갈 것이다. 이 친구가 나를 떠나갈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예민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떠나갈까 봐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카 땡땡이 나오면서 그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모를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읽고 몇 분 후에 연락이 오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떠나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자꾸 의심을 하고 집착을 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도 처음에는 달래주죠. 네가 지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당신 사랑해 하면서 달래주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결별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역시 나는 사랑스럽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떠났구나 생각을 하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몸에 있는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려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내 몸은 막 미운 거예요. 나를 막 싫어해.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다이어트 하신다 그래서 계획을 물어보면 아침 뭐 드실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먹는다고 하죠. 안 줘. 굶길 거야. 안 먹일 거예요. 그런다고. 점심 뭐 드실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먹는다고 그래요. 저녁 뭐 드실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드신다고 그러죠. 그럼 그날 밤에 잠이 올까요? 아니, 안 오죠. 잠이 안 오죠. 밤 10시 반이 넘어가면 극심한 공복감과 저혈당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혹시 어떻게 되죠? 먹어야 돼. 그렇죠. 이제는 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었지만 밤 10시 반이 넘어가면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콜라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킨으로 영양을 하고 배부른 상태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다음 날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 그렇죠. 입맛이 있겠어요? 아침을 먹으려고 그래도 못 먹죠. 왜 못 먹어요? 어제 너무 먹어서 배불러서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쳤구나. 내가 오늘은 한 끼도 안 먹을 거야 하면서 극심한 다이어트를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바이엘, 도미, 솔, 도도 이러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피아노를. 왜냐하면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스 깨끼하고 여자애들 그 뒤지게 혼났대요. 그리고 말타기 하다가 피아노 학원 문 부시고 자기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있어서 피아노 학원을 전혀 안 가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피아노를 배워보겠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자는 거보다 낫잖아. 자는 거보다. 학원 보내줘? 그랬더니 간대. 그래서 그래 아침에 갈래? 그랬더니 아니야 나 자야 돼 3시에 갈래. 그럼 그렇지 그놈이. 그래갖고 갔어요. 피아노 학원 갔다 오더니 갑자기 뭐라 했는지 알아요? 자기? 너무 웃기잖아요. 예고를 가야겠다요. 참 감성 천재죠. 입시가 3개월 남았고 도미 솔 도도 바이엘 치는 놈이 실용음악과 예고를 가겠다는 게 말이 돼요? 3개월 만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아우 얘가 자꾸 입시반에 와서 얼쩡거린대요. 취미반에 있어야 될 놈이. 그래서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나 있잖아. 나 예고 가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원래 안 돼. 3개월 만에 너 얼마나 입시가 어려운지 알아? 보통 애들 6살 때부터 피아노 쳐. 거기서 10년 이상 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선생님한테 가갖고 조른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혀갖고 예고 악보를 줬대. 다음 날 전화 오셨어요. 막 좋아서.
난 선생님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어머니 절대 못 가요. 악보는 전혀 못 봐요. 악보를 하나도 못 봐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랬더니 얘가 포기를 안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또 괴롭혀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입시곡을 선생님한테 쳐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제 MP3로 녹음을 해서 준 거야. 그걸 들고 왔어요. 그걸 들고 와갖고 이렇게 피아노로 귀로 들으면서 건반을 하나씩 찾아갖고 건반을 한 마디 외우고 두 마디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악보를 다 외운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래서 한 곡만 봐요. 한 곡만 딸딸딸딸딸 외워서 시험을 봤어요. 붙었어. 이게 우리 집에서 제일 불행한 일이 됐어요. 이 감성 천재인 우리 아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스스로 너무 찌질하다 생각하고 너무 하위권이고 너무 힘들어했어. 왜냐면 학교 생활에 잘 안 맞으니까 얼마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까지 안 풀리니까 혼자 속으로는 되게 불안하고 힘들었겠지. 아무리 중학생도요 생각이 다 있어요. 우리보다 더 불안해해요. 자기 스스로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믿고 싶은데 못 믿으니까 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학교를 붙은 거야 자기 힘으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얘가 어땠는지 아세요? 감성 천재는 감성 천재다. 아유 웃겨서 교복을 2개를 사달래요. 왜? 그래? 하나는 잠옷으로 입고 자겠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갖고 넥타이까지 메고 교복을 입고 잤어요 이놈이. 그리고 학교를 다녔는데 세상에 악보 하나도 못 보죠 여전히. 음악은 되게 하고 싶어요. 감성은 뛰어나요. 자기는 좋은 음악가가 되고 싶고 될 것 같아.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맨날 빵점인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랑 점점점 떨어져. 학교에 적응을 서서히 못하게 되더니만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지하철에 앉아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지 아빠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고 혼났겠어요. 맨날 그런 식이고 그나마 지가 좋아서 들어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다고 야단을 맞고 그러다가 결국은 1년 반 동안 학교를 간신히 다녔는데 내가 오늘 솔직히 여러분한테 여기서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퇴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어차피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이틀 있으면 퇴학인데 퇴학하면 안 되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오셔서 명예롭게 자퇴를 하시라고. 그래서 급하게 가서 자퇴를 한 거라니까. 그래서 자퇴를 하고 나서 자기가 또 한 번 잘해보려고 한 거에도 또 한 번 좌절을 한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겠어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집안에 가서 자기 방에 앉아 있는 거야. 너무 가엾은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 별 미친 짓을 다 했어요. 우리 아들 살려내려고. 집에다 크게 내가 프랭카드 걸었잖아요. 축자퇴. 그래서 아들 끌어내서 내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봤거든. 근데 원래 뮤지션은 자퇴 정도 해야 먹어준대 나중에. 걱정하지 마. 한 번은 내가 우리 아들 여행도 데리고 갔어요. 가서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손 좀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나뭇가지라 생각하고 부러뜨려 보세요. 하나 둘 셋 팍. 나뭇가지가 부러졌죠. 여러분 나뭇가지가 부러졌다는 건 다른 방향을 가르쳤다는 거지 부러졌다는 게 아니에요. 부러진 데 집중하지 말아요. 여러분 봐요. 나뭇가지가 다른 방향을 가르치기 위해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시작. 부러져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인생은 부러져야만 제대로 된 방향을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는 내 아들 인생에서 그걸 보려고 무진장했었어요. 얘가 18살에 이렇게 인생에 험한 일이 왜 생겼을까? 얘 왜 이렇게 아파야 될까? 왜 그런지 알아? 다른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부러졌구나.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자퇴를 했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자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보라는 메시지야, 자퇴는. 그러니까 자퇴에 묶여있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사는 쪽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얼마나 내가 얘기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안 바뀐다? 여러분 애가 원래 쉽게 안 바뀌어요. 계속 오후 3시까지 자다가 친구한테 연락 오면 나가서 자퇴한 놈이 생각해보세요. 새벽 3시까지 애들이랑 놀다가 슬금 어떤 놈이랑 노는지 몰라 또 들어와갖고 혼자서 혼날까 봐 라면이랑 편의점에서 사는 볶음김치 그게 이렇게 맛있다며요. 어? 그래서 그 볶음김치랑 컵라면이랑 사갖고 지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라면을 삶아먹고 그랬나 봐. 하루는요 제가 우리 아들 방문을 열었는데 라면이랑 김치 냄새가 진동을 해요. 왜냐하면 부엌에서 먹으면 부모님한테 걸리면 혼나고 또 면도 안 서잖아. 그리고 또 얼마나 미안해요. 미안하고. 근데 나는 그 방에서 그날 라면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 아들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엄마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싶거든. 엄마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
근데 엄마 나 어떻게 풀어가야 돼 여기서.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엄마 나 지하에 있어.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그날 내가 뭘 결심했는지 아세요? 라면 먹지 마. 내가 너한테 저녁 7시 만찬을 새벽 3시에 차려준다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졸린 거 참고 새벽 3시까지 기다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이놈이 문 따는 소리가 들려. 그럼 그때 내가 불을 다 켜고 나서 막 삼겹살에 김치찌개 막 밥을 한 거예요. 새벽 3시에. 거실 불도 다 켜놨어요. 왜냐면 저녁 7시를 연출하려면 불이 켜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몰래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엄마 왜 이래 도대체 어색하게. 아 나 그냥 혼자 먹어도 된다고. 씨 아빠 나오면 어떡해. 아빠 나오면 그러면서 막 먹었는데 아빠가 나왔네. 새벽 3시에 애들이랑 뭐 하는 거냐고. 제 시간에 들어와서 밥을 처먹든지 말든지 말고. 그러니까 애가 밥을 먹다가 말고 숟가락 탁 놓고 지방에 들어가잖아요. 내 따라 들어갔지. 누굴 따라 들어갔을까요? 남편. 그렇죠. 가서 뭐라 그랬냐. 당신 눈엔 얘가 나쁜 놈으로 보이지. 근데 어떡하냐? 내 눈에 아픈 놈인데? 근데 반드시 살려낼 건데 내? 앞으로 만약에 얘가 밥 먹는데 한 번만 더 나와서 애를 울리면 근데 너를 굶긴다 이제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계속 차려줬어요 내가 밥을. 어느 날 2시, 어느 날 1시 자꾸 일찍 들어온다 어느 날. 몇 달이 지나니까 그다 하루는 저녁 7시에 들어왔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너 왜 내일 안 들어오고 오늘 들어왔어? 너 어떻게 생겨?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그랬더니 엄마 저 있잖아요. 엄마 되게 미안한데 엄마 돈 있어요? 무슨 돈? 엄마 나 조금만 보태주세요. 나 이 여행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가까운 학교도 못 가시던 분께서 이렇게 먼 여행을 가시려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부모를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자존감 바닥인 애들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데? 너 어디 여행이라도 갈래? 엄마가 돈 줄게. 갈 데 없거든. 야 뭐라도 배워볼래? 배울 거 없거든. 이런 식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사람 속 터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꿈틀거려야 내 다리를 끌고 어디라도 간다니까. 이게 다리 끌고 다니는 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원래. 간대요. 그러길래 내가 얼마나 기뻐요. 아, 걱정하지 마. 무슨 돈 걱정이야. 알았어. 어디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일본이요. 일본을 왜 가? 그랬더니 엄마 그거 뮤지션들의 꿈이거든요. 내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너 꿈이라 그랬니? 갔거든요. 얼마나 걸어다녔는데 신발이 다 떨어져서 왔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와서 뭐랬는지 알아요? 자기 일본으로 이주를 해야겠대야. 아우 이 감성 전제 이놈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 항상 오바야. 그러니까 여행을 하지 왜 니 이주? 엄마 있잖아. 나 엄마 아빠 돈 없이 몇 달만 살아보고 싶어. 엄마 아빠는 내가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다시 가고 그러기 싶겠지만 엄마 나는 아직 그 생각이 안 들어. 엄마 나는 있잖아 내 돈으로 나 좀 먹여 살려보고 싶어.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해 엄마. 왜냐 내가 진짜 쓸모없는 인간 같았거든.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갔어요. 얼마나 박스들은 알바를 심하게 했는지 한 번은요 이 문자가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손톱이 다 까져갖고 막 골마서 터져갖고 빠지려고 그래. 박스 알바를 너무 해갖고. 그런데 내가 보냈죠 문자를. 아우 잘했다 하더라. 그렇게 피아노 쳐도 손톱이 안 빠지더니 그냥 박스를 드니까 확 빠지네 이놈의 새끼.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하루는 돈 좀 보내달래요. 너 돈 벌잖아. 왜 그랬대? JLPT라고 일본어 상급 능력 시험 봐야 돼. 그거 왜 보려고? 엄마 나 있잖아 그 상급 꼭 따야 돼. 나 상급 못 따면 나 계속 박스 들어야 돼. 3년째 박스 드는 아저씨가 있대야 거기에. 자기 공장에. 그래갖고 이제 JLPT 시험을 본다고 일본어 학원에 등록을 해서 JLPT 시험을 봐서 3급을 땄어요. 그러고 나서 햄버거 가게로 옮긴 거예요. 햄버거 가게로 옮길 수 있었던 거야. 시험을 봐서 옮겼더니 세상에 거기 친구들이 있잖아. 왜 거기 같이 햄버거 굽고 하는 친구들이 성당에 나가자 그랬어요. 밥 준다고. 그래서 성당을 쫄래쫄래 같이 갔네. 그랬더니 성당 누나 하나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한국은 같은 날 한 날짜에 응대 시험을 딱 보잖아. 근데 일본은 아니야. 일본은 1년 내내 면접을 볼 수 있어. 교수랑 그 면담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그 교수가 너를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면 교수가 너한테 시험 볼 기회를 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다 돌아다녀봐. 그래갖고 도쿄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교수들을 만났는데 제일 문제가 뭐였을까? 말 잘 못하잖아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그런 생각 들었대요. 내가 여태까지 18년간 아무것도 못 뚫었는데 이것도 못 뚫으면 나는 여기서 정지다. 한 번은 뚫자. 그래서 억지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쉽더래요. 왜냐하면 다 같은 걸 물어보더랴.
그래갖고 갈수록 잘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 교수님 한 분 만났거든. 이 교수님이 나 되게 좋아해. 이 교수님도 악보 보는 거 싫어하신대. 똑같은 사람을 만난겨. 여러분 아십니까? 귀가 되게 좋은 사람은 악보를 안 봐요. 우리 아들이 귀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악보 보는 걸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교수님도 그런 사람이에요. 너 내가 한번 뽑아줄 수 있다. 너 그러니까 한국 가서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라. 이놈이 급하게 왔어요. 안 하겠다는, 공부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데 검정고시 학원 들어가서 2달 열심히 하더니 아우 70점 맞았어. 여러분 70점이면 합격이요. 괜찮아요. 내가 우리 아들 검정고시 붙은 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천재, 우리 아들 천재 이러고요. 내가 미친년처럼 진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개다리 춤을 추면서 거실을 10분을 뛰어다녔어요. 이 성적표를 들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 그만하라고 창피하게 그러면서 막 그놈이 좋아한다. 요즘 따라서 애들은 잘난 척할 때 자존감이 큰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잘난 척이 애들의 자존감을 키워줄 거라고 착각하는지 아세요? 특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니는 부모. 자기가 열심히 살면 애들이 다 잘 될 줄 알죠. 그래서 왜 되게 잘 나가는 집에 완전히 이상한 애가 꼭 끼는 거 아세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잘난 척하다가 애를 다 망친 거예요. 애가 잘난 척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들 이렇게 키웠으면 어떻겠어요? 너 엄마가 유명 강사야. 너 엄마 아들이 자퇴했다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어디 가서 말을 못해 임마 너 때문에. 완전히 망쳤겠죠. 자녀는 살다가 누구나 다 지하 10층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취업이 3년간 안 돼서 지하 10층에 있는 애도 있어요. 결혼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하 10층에 있는 자녀도 있어요. 학교에 너무 적응을 못해서 이런 애도 있어요. 친구한테 왕따 당해서 지하 10층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지하 10층으로 갔을 때 부모 위치 어디 시작? 지하 11층. 그래야 애가 자기가 지상에 있는 줄 안다고요. 우리 아들은 자퇴했을 때 자기가 자퇴한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 전혀 안 했어요. 내가 문제 없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늘 자퇴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지 맨날 얘기해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도 자퇴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아, 진짜로. 검정고시 붙었다는 건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뜻이죠? 네. 2월 달에 졸업식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퇴한 애는 졸업식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요? 단독 졸업식을 열어줬어요. 그것도 검정고시 봤기 때문에 조기 졸업식이죠? 남보다 일찍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기 졸업식 썼죠. 조기 한 마리를 크게 그려놨어요. 코믹하게. 그리고 반 친구들을 초대했더니 이놈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일가 친척을 다 불렀고 상을 15개 줬어요. 학교장상 줬는데요, 내가. 내 맘대로. 드림스쿨, 내가 교장. 되게 쉬워요. 문방구 가면은 상 뭐 봉황 거래진 거 다 팔아요. 싹 출력 걸어갖고 15장 뽑아서. 나중에 한 7개쯤 받기 시작하니까 이놈이 울어요. 이놈이 나한테 그때 한 말은 귀에 아직도 남아있어. 저는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걔는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시험을 받고 붙었어요. 세상에 걔는 원래 평생에 열심히가 뭔지를 몰라. 왜 10분 이상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씩 피아노를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하고 그러더니만 그 학교 4학년짜리가 졸업하면서 오케스트라단 피아노 연주주자를 3학년한테 원래 물려준대요. 그걸 1학년이면 우리 아들을 지목을 했어요. 네가 하라고. 그러니까 딴 학생들이 불만이 많지. 그래서 경쟁을 붙었어요. 우리 아들이 뽑혔어요. 그 4학년이나 할 만한 오케스트라 피아노 연주자를 이놈이 해낸 거예요. 그날 걔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는요 5살이랑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5살처럼 울더라고. 엄마! 이러거든. 왜 이래? 우리 아들 뭔 일 있어? 왜 이래? 그랬더니 엄마, 아씨, 나 인생 너무 잘 풀려. 너무 잘 풀려. 그러면서 울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놈이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여자랑 같이. 아우, 자존감이 생기니까 여자를 사귀더라고. 일본 여자애를 한 4박 5일 정도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갔어요. 가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 메일을 열어봤더니 하나는 되게 큰 파일이 있고 용량이 엄청 커. 그리고 하나는 되게 용량이 작은 파일 2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봤더니만 하나는 음악 파일이었어요. 음악 파일이고 하나는 편지가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엄마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엄마 생각 진짜 많이 했어.
근데 엄마 나는 엄마 생각하면 내가 제일 속썩였던 중학교 때가 생각난다. 엄마 그날 생각나?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집 부엌에 식비 5만 원 없어진 날 말이야. 누가 가져갔냐고. 이모도 고모도 윤서도 다 내가 가져갔다고 말했어. 나 그때 그날 정말 화만이 났다. 모두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 왜 나를 무시하냐고 정말 길길이 날뛰면서. 엄마 나 그날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책상에 있는 책 다 집어 던졌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어. 그때 엄마가 강의 갔다 돌아오셨는데 엄마가 내가 던지는 책을 온몸에 다 맞으면서 걸어오더라. 엄마 그때 많이 다쳤지? 진짜 미안해. 그때 엄마가 나 안고 말했어. 엄마는 너 믿어. 우리 아들 안 가져간 거 알아. 누가 너한테 가져갔다 그래? 엄마만 내가 돈을 안 가져갔을 거라고 믿어줬어. 진짜 고마워 엄마. 근데 엄마 있지? 그 돈 내가 가져간 거 맞아. 진짜 어이없지 엄마. 근데 엄마만 그거 알아줬잖아. 내가 돈을 가져간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늘 무시하는 게 더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우리 집에 엄마 한 사람뿐이었어. 엄마만 나 믿었거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말 아무도 안 듣고 엄마 말만 듣고 큰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거야, 엄마 때문에. 엄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인생의 파트너자.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는 나를 살려준, 나를 인정해준 내 인생의 첫 번째 은인이야. 사랑해. 스물두 살, 20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의 고민은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큰딸인데요. 온종일 무기력하게 잠만 자고 게임만 하다가 알바 가는 날이나 친구 만나러 갈 때만 공들여 치장하는 딸이 참 답답합니다. 또 살이 쪘다 싶으면 3일씩 굶다가 폭식하기를 반복하고 최근에는 안면 윤곽 수술까지 하겠다고 하길래 크게 화를 냈네요.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모습이 계속되면 어떡하죠? 어디 계세요? 여기. 네. 어머. 딸이 너무 예쁜데? 네. 어머. 별빛이 내린다. 한번 건드려보세요. 따님이 외모에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정말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씻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거의 3시간을 넘게 네, 되게 오래 치장을 하고 정성 들여서. 왕실도 2시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살 빼고 싶을 때 뭐 지방흡입 수술도 하고 싶다는데 저는 사실 불안해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특히 안면윤곽 같은 경우는 뼈를 깎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딸은 조금 하고 싶어 그래서 딸한테 이제 심하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회복이 안 돼. 그치? 사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너무 때는 너무 괜찮은데 어디가 좀 이렇게 불만이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코를 제일 먼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얼굴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안면 윤곽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토끼 이빨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고, 그 정도?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얼굴에 어떠한 시술이나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아니요, 저 코 수술을 했는데 이게 그럼 다시 재수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나는 지금 보면서 어머 코가 예쁜데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한번 건드렸구나. 이게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게 엄마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너는 크면 코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머니 코 닮았으니까 할머니한테 가서 코 수술비 주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크면서 그게 머릿속에 계속 엄마가 내 코 못생겼다고 했으니까 나는 커서 코 수술을 해야겠다. 이렇게 됐는데 엄마 왜 그러셨어요? 저는 그게 막 진짜로 그랬다기보다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웃고 재밌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 이게 웃겨요? 그리고 좀 친구들 만나는 거나 알바 가는 거 외에는 집에서 이제 좀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주로 이제 두 가지를 하지 어떤 다른 것들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따님이 원래도 성격이 무기력하거나 그런 편이었나요? 아니면 언제부턴가 좀 바뀌기 시작했나요? 어렸을 때는 좀 그러진 않았는데 사실은 둘째가 조금 아픔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아이가 오른쪽 우환이 좀 시력이 없이 태어났다가 생후 7개월 때부터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에 다녔는데 그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가 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약간 자폐처럼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둘째를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딸을 4살 때부터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겨놓고 모든 시간이나 돈, 관심들을 이제 둘째한테 다 쏟았던 것 같아요. 정말 100%. 그래서 이제 딸은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딸이 자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둘째를 신경 쓰는 동안에 첫째에 대해서 학업이라는 이런 것들을 전혀 손봐주지 못했었고 돌봐주지 못했어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딸은 나는 공부를 해서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정말 믿었어요. 믿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자퇴를 흔쾌히 허락하겠다. 말리지 않았었고. 그리고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러고선 딸이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했었죠. 오케이. 그게 아니라 저는 대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1년 더 공부를 하고 가고 싶다 했는데 엄마가 제가 자퇴를 한다고 말했을 때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하고 안 지켰잖아요. 엄마가 이제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붙은데 아무데나 들어갔는데 1학기만 하고 휴학을 2년 하고 자퇴했어요. 중간에 한번 그 심리 상담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예 무기력해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제 뭘 해야 된다. 이제라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 아는데 계속 현실 도피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게임을 하면서 알바만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 받아요? 60? 한 달에? 네. 어디에 쓰고 있어요? 그냥 인터넷 쇼핑하거나 술 마시는 데 쓰고 있어요. 최근에 빠따 맞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 자, 보세요. 요즘 전 인간관계에서 이상적 인간관계를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진짜 척박한 나라예요. 인간관계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정신과 약 수없이 많이 팔리고 이런 나라에서 우와, 이 인간관계는 최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누구냐? 푸바오. 푸바오. 푸바오요. 맞아. 푸바오. 저는 너무 계속 찾아봤어요.
얘가 뭘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야? 얘는 대나무 먹고 똥 싸고 저기서 이거 놀이 하다가 자빠져가지고 굴르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 걔가 일부러 자빠질지도 몰라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웃으니까 이게 아니 뭘 했냐 말이에요. 이게 인간관계의 핵심이에요. 이상적 핵심. 그게 뭐예요? 푸바오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푸바오는 존재했어요. 그러면 이 존재에 대한 모든 걸 사람들이 반응해주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제 위 바로 위가 김미자라고 하는 막내 누나예요. 김미자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 누나가 되게 어려서 예뻤어요. 근데 또 저희 아버지는 좀 외모 지상주의가 있으셔가지고 당신을 닮은 애들만 편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미자가 완전 아버지 기세를 얻고 막 완전. 근데 자 김미자가 왕이었어요. 공주였어. 근데 제가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엄마는 아들을 하나 더 낳으려고 그러다가 딸을 연속으로 셋을 낳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아무것도 뭐 잘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동생 우에 있는 사람은 보위를 빼앗긴 왕의 슬픔이라는 걸 느끼거든요. 어떤 존재가 생기고 나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왕권이 저쪽으로 갔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내가 왕이었어. 근데 동생이 생겨버렸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되게 독특해요. 남동생을 낳아서 넘어간 게 아니라 남동생이 아픈 거야. 그러면 아이가 어려도 모르진 않거든요. 내 동생이 아프다는 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못돼 먹어내면은 뭐 엄마! 동생이 아프다고 왜 동생만 신경 써? 나도 신경 써줘! 나 대나무 먹어야 돼 지금! 그냥 차라리 이런 애들은 초반에 딱 치고 좋아져요. 근데 이제 속으로 그래 엄마 아빠 힘들고 동생 너무 아프고 분위기가 이러니까 뭐 나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거지 뭐. 이걸 이제 이렇게 보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100번 생각하고 1000번 생각하고 이게 무의식으로 갔을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 외모에 대한 지적을 당하고 그걸 누구에게? 엄마한테. 내 엄마에게. 밖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코 너 이렇게 눌렸어? 수술해야 돼 이래가지고 엄마 나 이렇게 어떻게. 엄마는 그냥 너무 예뻐. 넌 푸바오야. 엄마는 네 똥도 엄마는 아까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를 낳은 근본의 엄마가 너는 너 왜 이렇게 코가 그러니? 그러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저는 어려서 엄마 아빠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가면을 썼어요.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제가 좀 웃기는 게 있으니까 내가 웃길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웃기는 걸로 제 메이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외모에 관심을 갖는 건 사실 이 외모가 아니야. 우리의 첫 가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내 감정의 메이크업이에요. 나를 예쁘게 보이게 하고 싶고 그리고 내 슬픔을 감출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로 나 인정받고 싶어. 친구들이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피드백 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뭐라고 했었어요? 그때 메이크업하고 치장하고 가면. 오늘 잘 됐는데? 오늘 잘 됐는데 그거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이제 겉으로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으로 안 해 좀 알고 있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거는 메이크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받고 싶어요? 관심. 칭찬. 칭찬.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긍정적 반응하는 거. 푸바오에게 우리가 보내주듯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그걸 통해서 이 존재를 인정하고 칭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 메이크업 이렇게 하니까 너 이렇게 되네. 너 진짜 관심 있으면 엄마 메이크업 그런 스쿨 같은 것 좀 한번 보내줄게. 그거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축하하는 거예요. 네 안에 진동하는 게 생겼으니 이건 축하할 일이다. 근데 여기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돼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너 그거 해가지고 정샘물이 되도록 해라.
근데 애가 대부분 그럼 정샘물 씨가 돼요? 아니. 안 되죠. 그러면 거봐. 엄마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관심 있다고 그래가지고 메이크업 박스 사주고 강남에 학원 알아봐줬는데 네가 아무튼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벌써 몇 번째야. 엄마가 틀린 말 하니? 그러면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 뭘 생각하겠어요? 그래, 내가 생각해도 엄마 말이 다 맞지. 안 돼, 나는. 그러면 이 현실이 나 너무 싫어. 그러면 이 현실 아닌 사이버 세상을 살아야 돼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게임이야.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그거야. 그럼 게임하다가 졸리면 또 자게 되고, 그럼 또 운동 안 하게 되고, 또 배고프니까 그땐 또 뭐 매콤한 거 때려 먹고, 또 살찌니까 엄마 나 이거 수술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구덩이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엄마가 그때는 동생 일이 너무 급하니까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주에서 집에 살짝 불이 났거든요. 이게 막 불이 올라오니까 제가 꺼보려고 하다가 이제 한 조만한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 딱 떨어졌는데 앞에 바위가 이렇게 갯바위가 있었는데 얼굴이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딱 찍게 생긴 거예요. 정말 기적처럼 딱 이렇게 쳤어요. 땅을.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흉터 좀 들어갔는데 근데 모른 거예요. 오른쪽 팔 이 안쪽이 이거를 빵 치면서 이쪽이 나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땐 몰라요. 불이 너무 급하니까. 아무것도 몰라. 찢어진지도 몰라. 그때는 아들이 너무 급해서 동생이 너무 급해서 그 불 끌라고 수십 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딸이 그 사이에 관절이 나가고 마음이 찢어져 버렸네요. 의도치 않게. 그러니 지금으로 충분히 소중하고 동생이 그래서 못해준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매우 미안해 생각할 거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으면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아요. 그걸로 승부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30, 40, 50인데도 강사님 전 아직도 저를 뭘 못 찾았습니다. 좀 못 찾으면 어떻습니까? 못 찾아도 소중하다. 누구처럼요? 푸바오처럼. 푸바오처럼. 걔는 죽순만 먹잖아. 저도 감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얘기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거를 쌓아두고 있었구나. 그런 감정들을 정리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뭐라도 차근차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딸, 엄마가 키운 거보다 그래도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 더 엇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자리 지켜주고 지금까지 엄마 마음 그래도 좀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다. 엄마 그리고 너무 미안하고